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칸트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범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저희가 2주 연속으로 다루는 이유가 이건 뭐 제가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범주에 대해서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범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 하면은 대략 384쪽에서 387쪽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교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동시 업로드가 돼요.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화이트보드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진희님도 이거 보시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을 해주세요. 자,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인식이란 무엇인가? 자, 이 사람을 제가 그려볼게요. 사람이 사과가 앞에 있어요. 물체가 있죠. 물 자체가 있어요. 이 사과를 물 자체라고 하는데 물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사과가 그 사람의 그 시각으로 들어와요. 시각으로 들어오죠. 오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감은 감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이 사과를 인식을 해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으로는 경험은 불완전하다 그랬죠. 불완전하고 하니까 이것만으로 안 되고 이 오감을 처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럼 12판단으로 갑니다. 12판단으로 가는데 그게 386쪽에 나오는 뭐 양, 질, 관계, 양상 해서 이게 다 3개씩 해서 12개가 있죠. 이 12판단으로 넘어가고 이 12판단이 나중에 12범주가 돼요. 이것도 똑같은 양질, 관계,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 콤보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사물을 이 물 자체를 인식을 한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인 것이죠. 진희님 맞습니까? 제가 뭐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기엔 좀 능력치가 부족한데요. 네. 제가 이해하는 바랑 좀 달라요. 진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앞에 있는 이제 앞에 그림을 그려주실 때 물 자체를 보고 이제 감정, 감각,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 통과를 지워버리고 이 여기서 범주로서 제시된 12가지는 원래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선언적이죠. 원래 갖고 있죠. 지식을 뭐 통과시킨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형식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에 의한 것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경험이나 불완전 이 부분을 좀 세모로 처리를 하고 싶고요. 이제 만약에 이 도식화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부터 그냥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죠? 여기 12가지 판단들 범주로 나눠 놓은 것들.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칸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다른 책에서도 그러해요. 질문들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구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조차도 좀 의문이 많이 들고 또 이런 실천이성에 좀 첨예한 체계화 이런 것들에 좀 칸트가 좀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이야기를 우리가 또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순수이성에 입각한 여러 논의들은 실천이성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 관계로서는 좀 의미가 깊으나 그 하나 순수이성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거나 더 깊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해는 뭐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칸트만큼 좀뭐 똑똑하거나 그러면 또 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길리에랑 군나르 시르베크랑 닐스 길리에가 쓴 서양 철학사에서도 각자 많이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칸트의 이야기가 좀 교묘하고 그가 풀어내고자 했던 어려운 문제들 뭐 이런 게 사실은 인과성과 도덕적 자유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문제라서 그거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실천이성과 관련돼서 고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순수이성 하나만 보고는 좀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또 여기서도 이제 많은 그 그림을 활용해서 도식화를 하고 있긴 한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검색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검색해서 찾아낸 건데 한 블로거님이 독후감으로 해서 올려주신 건데 이제 범주표를 요약했다. 그래서 인간의 12가지 판단 형식이다. 이 12가지 판단 형식이 이 형식으로부터 12개의 선언적 범주가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에는 되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어서 근데 이 예시가 있거든요. 이 예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12가지 판단 형식. 처음에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분량, 성질, 관계, 양상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카테고리들은 또 3가지로 나눠집니다. 분화되는데 일단 분량에서는 전칭 판단, 특칭 판단, 단칭 판단으로 나눠지고요. 성질에서는 긍정 판단, 부정 판단, 무한 판단, 관계에서는 정언 판단, 가언 판단, 선언 판단, 양상에서는 개언 판단, 실현 판단, 필연 판단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판단 형식이 칸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예시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전칭이 뭐냐 특칭이 뭐냐 이거 이름만 가지고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예시를 한번 하나씩 짚으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분량이 전칭 판단은 모든 A는 B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에 방점이 찍혀 있겠죠. 모든 A는 B다. 특징 판단 같은 경우엔 어떤 A는 B다.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 그리고 단칭 판단은 A는 B다. 마르크스는 철학자이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량에 관련된 건데 정리를 하면 모든 그리고 어떤 그다음에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와 그리고 몇몇과 하나 이렇게 해서 분량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판단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질에 관련된 판단들 긍정과 부정과 무한 판단이 있어요. 긍정 판단은 A는 B다. 쾰른의 도움은 높다. 긍정이죠. 그 쾰른의 도움은 높다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 판단은 A는 B가 아니다. 계사부정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근데 무한 판단이 좀 애매한데 A는 not B이다. 이게 수로부정이라고 해요. 자, 부정 판단과의 차이점은 부정 판단은 A는 B가 아니다인데 무한 판단은 A는 not B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A는 B가 아니다라는 부정 판단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무한 판단인 A는 not B이다는 영혼은 불사이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도 길게 나오긴 하는데 자, 영혼은 죽지 않는다. 칸트는 이런 판단을 단순히 죽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김, 죽는 영혼은 없다로 해석됨이라고 써 있고요. 영혼은 불사이다라는 무한 판단, A는 not B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 판단은 단순히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판단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 개념인 불사를 주어에 부여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다 또는 죽지는 않는 영혼이 있다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영혼과 결부될 수 있는 수로가 특정 영역은 배제되지만 무한하게 된다. 가사적인 것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즉 가능한 수로가 무한한 동시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무한 판단에서 제한성의 범주가 도출된다.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좀 어렵죠. 이렇게 어쨌든 성질을 긍정, 부정, 무한 판단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근데 관계 관련해서는 정언, 가언, 선언으로 나눕니다. 정언 판단은 A는 B다. 마르크스는 철학자이다. 주어와 수어의 관계라고 써 있고요. 근데 가언 판단은 만일 A가 B면 C는 D다. 예를 들면 만일 눈이 온다면 버스가 끊길 것이다. 그다음에 선언 판단은 A는 B거나 C거나 D이다. 예를 들면 꽃이 피거나 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관계도 보면 뭐 주어와 뭐 A는 B다. 주어와 수어의 관계. 그리고 만일 A가 B면 C는 D다. 이런 가언 판단. 근데 선언 판단은 A는 B거나 C거나 D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양상은 개연 판단, 실현 판단, 필연 판단으로 나눠져요. 개연 판단은 A는 B일 수 있다.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현 판단은 A는 B다. 지금 B가 온다. 필연 판단은 A는 B이어야 한다. 5-7은 12이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12가지 판단 형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형식들이 판단 형식이 12개의 선언적 범주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분량, 이것도 분량, 성질, 관계, 양상으로 나눠지는데 전체성, 다수성, 단일성,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 실제 속성, 원인, 결과, 상호작용, 가능, 불가능, 현존, 부재, 필연, 우연의 12개 범주가 되는 거죠. 12가지 판단 형식이. 이렇게 해서 인간은 모든 그 인식을 한다, 판단을 한다. 이렇게 칸트가 주장을 한 거겠죠. 자, 진희님은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칸트의 범주표다라는 설명이 없었으면 그냥 논리학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배운 건 그냥 대학교 때 논리학 수업을 들어보신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전칭 판단, 단칭 판단, 그리고 긍정, 부정 판단, 뭐 영명제 형식 방법, 아니면 배중률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우리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문을 판단하는 표가 있어요. 그리고 정건이 부정이면은 결과는 무조건 부정 이렇게 해서 그냥 정해놓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판단에다가 이제 칸트의 범주표를 더해서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이것들을 이제 함께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또 그 계보를 잘 몰라서 뭐 칸트의 이런 범주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학이 탄생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 표만 가지고 이게 오로지 칸트 것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안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정언 명령까지 가기까지는 이 표가 좀 이해는 필요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언 명령 이제 칸트의 정언 명령이 가언 명령과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나왔을 때 전칭 판단과 특칭 판단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의 관계라든지 이게 이제 단독적으로 이 개념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을 그냥 단독적으로 적용해서 안다면 아는 게 가치 있는 거라면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내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내일도 A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몇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것에 대해서 논리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바를 줄줄이 막 근거로서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판단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 확률 계산이라든지 조건부 판단이 가능한 그런 도식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판단 형식들끼리의 이제 관계가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이것이 얕게 쓰이고 단편적으로 쓰여서 좀 뭔가 종합을 이룬다면 금방 이해는 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도 하나의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공식처럼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근데 이 12가지 판단만으로 사람이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칸트의 범주를 우리 한번 비판해 보자. 그리고 우리만의 범주를 만들어 보자. 업그레이드된 범주를. 이런 기획을 갖고 만약에 우리가 인조인간을 우리가 기술자나 어떤 과학자로서 세팅을 한다면 인조인간은 기계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인조인간이 뭐 사과가 사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을 해야 되고 사고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래밍을 어떤 뭔가 세팅을 해 줘야겠죠. 그게 인제 범주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칸트의 범주표를 보니까 이거는 이 판단 12가지 판단 형식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판단 형식인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아니 범주에는 당연히 그러면 뭐 아까 시각 얘기했잖아요. 사과가 사과처럼 보이려면 사람이 그 로보트가 빨간색과 뭐 파란색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과가 인제 사과의 물체감이랄까?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것들의 뭐 위치감이나 거리감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과가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이런 거 어쨌든 되게 공학적으로 뭐 생각할 것들이 많죠. 사과가 사과인지를 우리가 아니라 로보트가 깨달으려면. 그러면 인제 인간의 그 인식 메커니즘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칸트의 이 판단 형식만 봤을 때는 사과를 판단 못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는 사과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학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개 가지고도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희 님은 어떻게 이게 칸트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만을 좀 그냥 이성적인 것만을 그 범주로 설정한 것인가? 인간의 인식의 범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으로는 인조인간 로봇 못 만들거든요. 사과가 사과인지 몰라요. 이 12가지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칸트가 제시한 12가지도 물론 우리가 칸트의 저작을 읽어보면 다 설득당하겠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전통적으로 아주 일찍 그 범주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했고, 뭐 실체나 양이나 질이나 관계나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범주들을 싸그리 지우고 새로 쓰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선험적으로 칸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선험적으로 우리가 일찍이 경험에 비추어서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뭘까?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해서는 특히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먼저 그냥 이미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주 안에 자유가 들어가면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 좋네요. 그리고 일단 이 범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어쨌든 이 12가지 인간의 판단 형식이 인제 12가지 범주가 돼요. 요건 또 다른 데에서 저희가 또 제가 가져온 건데 일단 첫 번째 그 인간의 12가지 판단 형식은 이 INGE라는 분이 올려주셨던 그 블로그에서 저희가 읽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출처 보시면 왠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위에 한번 출처 2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해서 순수 이성 비판에 관련된 내용이랑 아마 보면 이제 관련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 책을 보고 이분도 정리를 하셨구나. 네. 그렇고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인제 제가 가져온 거는 인제 이건 범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12가지 판단 형식이 12범주로 돼요. 이거는 제가 브런치에서 이 매거진인데요. 권기복의 작은 공부라는 매거진을 이분이 만드셨는데 글을 쓰셨는데 그림도 그리셨어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12범주예요. 칸트의 12범주인데 387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자, 이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이 12가지가 있는데 요 12 판단 형식이 그대로 이제 범주로 넘어갑니다. 예, 이게 하나 그대로 왔죠. 간단히 설명하면 분량에서는 단일성은 하나고요. 수다성은 여럿, 전제성은 모두. 인간이 사과가 하나네, 여럿이네, 모두네,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질 관련해서는 실제성, 뭐뭐이다. 부정성, 무엇이 아니다. 제한성, 무엇은 아니다. 야, 이게 좀 부정성과 제한성이 무엇이 아니다와 뭐뭇은 아니다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아까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정 판단과 무한 판단이 A는 B가 아니다. 그리고 A는 납B이다 이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게 부정 판단이고요. 영혼은 불사이다. 이게 무한 판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범주로 넘어가면서 부정성과 제한성으로 돼버려요. 뭐뭐가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 이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관계는 실체 속성, 무엇은 뭐뭐이다. 그리고 원인 결과, 무엇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상호작용, 무엇들은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요. 마지막 양태는 가능성, 무엇은 있을 수 있다. 현실성, 무엇은 실제로 있다. 필연성, 뭐뭐는 반드시 있다. 이런 식으로 12범주가 된다고 해요. 판단 형식이 12범주가 되는 거죠. 진희님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판단 형식이 범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이제 바톤 터치 하는 거죠. 전칭 판단이 단일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저는 번역하기 되게 어려웠겠다. 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네, 쉽게 도식화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이제 이걸 가지고 칸트가 실천 이상 비판을 하잖아요. 도덕적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지하도를 지나다가 거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거지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이제 경험론자들은 돈을 주는 행위로서 돈을 준 사람이 좋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선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칸트에겐 아니잖아요. 그 아니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그 정원 명령으로, 그리고 그 정원 명령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 있는 12가지 범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적용하기엔 이게 너무 공식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12범주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는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근데 칸트의 범주표는 제가 기존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인간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떤 코딩이라고 하죠. 어떤 코딩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범주만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좁죠. 논리적인 것에 국한돼 있고. 근데 어쨌든 칸트는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 12범주. 이게 이제 아까 인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이 12범주를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다 갖고 있어,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범주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건데 선험적 존재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칸트 또 공부할 테니까요. 그때 이제 12가지 판단 형식과 범주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깊게 공부하면 이게 놀라운 게, 공부도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안 찾아보고 이 힐슈베르그의 책만 보고 이 범주를 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성, 수다성, 총체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책에는. 단일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수다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론해서 이게 뭐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건데요. 근데 힐스베르그의 이 요약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철학자를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것들을 요번에 범주표 다시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게 뭐 정리도 아니죠. 그냥 몇 개 그냥 블로그 몇 개 찾아본 거 단데요. 예. 자, 지니님 혹시 이 범주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제일 좋은 건 네. 칸트 전체를 읽는 게 제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워. 시간이 걸려도. 네, 근데 또 읽다 보면 힐스베르거 정도의 난이도 안에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다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아까 이제 정엄 판단과 명령에 관한 문장으로 이제 도식화. 앞에 거 그림은 이제 재밌게 그림을 우리 뭐 종결어미 형태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대화 담화 안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까지 포섭시키기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칸트 책에서도 뭐 가로치고 뭐 이다 있다의 문장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철학사, 개요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칸트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이런 접근으로 결론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 지금 계속 느끼는 게 그 귀여운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놓던 아니면 이게 정언명령부터 쭉 해서 판단에 대한 내용들을 예시 문장으로서 들어놓고 표로서 정리하였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성의 어떤 능력을 칸트 스스로가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정리의 이면은 이제 체계와 정리와 구조의 이면은 그거를 제한시켰다는 데 있잖아요. 제한시켰다. 그 부분이 사실은 칸트의 어떤 공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중세 시대에도 신을 이해하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정신작용으로서 뭐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가 막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말했고, 그 자유의지가 비록 뭐 신에 입각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만 뭐 올바르고 이상적인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긴 했으나, 그 이제 중세 시대에서도 항상 우리가 계속 이어지던 맥락이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였어요. 그런데 그 무한한 능력을 칸트가 여기에서 한계 지어버렸다는 점이 사실은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한계 지어진 인식의 영역의 한계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실천 이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선으로 연결되는, 윤리학으로 연결되는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메인 본론으로서 이제 가지고 간다는 점이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진짜 인간의 한계를,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그어버렸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성이 초월적으로 나아갔죠. 근데 초월을 부정하니까 칸트는 선험적으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의 틀, 그 한계죠. 그 자체가 틀을 지었다 12범주로 딱 제한했다는 거.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강독을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